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우린 자식이에요. 부모가 남긴 건 자식에게 돌아오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 맞지? 근데 부모가 남긴 게 꼭 돈이어야 하니? 여인은 사람보다 돈을 먼저 챙겼잖아. 그럼 저희는 평생 아무것도 못 받은 채로 죄인처럼 살아야 해요? 그게 아버지 뜻이라고요? 아버지 뜻은 분명했어. 여리가 서로 싸우며 망가지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 그래서 모든 결정을 나에게 맡기신 거야. 이건 벌이에요. 우리가 부모님 곁에 없었던 대가를 이렇게 치르라는 거냐고요?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사연들을 전해드리는 돌고 도는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남긴 1,000억 원의 유산 앞에서 다툼만 하는 자식들에게 참교육을 해준 어머니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사연을 들으시고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사연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남 진주의 외곽 허허벌판 논밭 한가운데에 조그만 컨테이너 사무실 하나로 시작된 상구건설. 그 회사를 세운 이는 바로 강상구 씨였다. 20대 초반 가진 것이라곤 몸뚱이 하나와 한번 해보자는 뚝심뿐이었지만 그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헌 장화를 신고 공사 현장을 누볐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가장 먼저 출근해 철근을 나르고 늦은 밤까지 직원들 식사까지 챙기며 몸으로 회사를 일궜다. 일감을 따기 위해 시장 골목에서 공무원들을 수없이 기다렸고 견적서를 직접 들고 다니며 문전박대를 당하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단 한 번 계약이 성사되면 누구보다 깔끔하고 튼튼하게 정해진 시간 안에 무조건 마무리했다. 그렇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몇 년 뒤엔 군청 광급 공사 하나를 따내면서 회사는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하게 된다. 강상구 씨는 비단 건설 실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었다. 사람을 귀하게 여겼다. 현장 인부가 다쳐 병원에 실려가면 일보다 사람부터 챙겼고 월급은 하루도 밀린 적이 없었다. 그런 그를 따르는 직원들은 자연히 늘어났고 상구 사장님 밑에 있으면 굶을 일은 없다. 라는 말이 업계에서 떠돌았다. IMF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도 그는 전 직원의 월급을 한 번도 늦추지 않았다. 자신이 살던 집마저 담보로 내놓았고 아내 몰래 퇴직금 적립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돌리기까지 했다. 그때 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지금도 전설처럼 회자된다. 사람이 고 돈 버는 장사는 안 한다. 이런 뚝심과 신뢰 덕에 위기를 이겨낸 그의 회사는 이후 수직 상승했고 지역 대형 아파트 단지 시공권까지 따내면서 상구건설은 진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는 돈을 벌면서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매년 지역 장학재단에 기부를 했고 겨울마다 연탄과 쌀을 싣고 직접 봉사도 다녔다. 심지어는 이름도 남기지 않고 어려운 가정의 병원비를 대신 내준 적도 있었는데 나중에 그 사실이 알려져 언론에 조용히 보도되기도 했다. 그는 그저 말했다. 어릴 때 나도 도와준 사람이 있었어. 안 갚으면 내가 사람 노릇 못하는 것 같더라고. 자식들도 3명 모두 부족함 없이 키웠다. 서울로 대학을 보냈고 원하는 대로 직장을 잡게 했다. 강 씨는 늘 말하곤 했다. 나는 고생했지만 내 자식들만큼은 편하게 살게 하고 싶어. 그 바람대로 자식들은 다 번듯하게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큰아들은 대기업에 다녔고, 둘째는 변호사, 막내는 외국계 회사에 다녔다. 외부에서 보면 강상구 씨의 삶은 더할 나위 없이 성공한 인생이었다. 기업도 가족도 존경도 모두 가진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렇게 단단해 보이던 인생의 뒤편, 그가 일군 1,000억 원대의 유산은 훗날 그 무엇보다 큰 갈등의 씨앗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강상구 씨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다.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는 땅 한 평 없는 집에서 시작했지만 자식들만큼은 흙수저 소리 듣지 않게 키우고 싶어 밤낮 없이 일했다. 그 결과 큰아들 진우는 서울의 유명 대기업에서 중견 간부로 승진했고, 둘째 딸 은정은 사법고시를 패스해 이름 있는 법무법인에서 일했으며, 막내 아들 준호는 해외 명문대 MBA 과정을 수료하고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 몸담고 있었다. 친척들 사이에선 강 회장 자식들 참 잘 키웠다. 라는 칭찬이 끊이질 않았고, 상구 씨는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뿌듯해 밤마다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아내에게 애들 잘 돼서 이제는 걱정 없다. 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겉으로만 성공한 자식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와의 거리를 멀리했다. 진우는 연말에나 얼굴을 비췄고, 은정은 명절에도 전화 한 통으로 안부를 대신했다. 막내 준호는 외국에서 귀국한 뒤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진주 집엔 거의 오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었고, 이제 부모님은 그저 고향에 계신 노년의 가족으로만 인식되고 있었다. 아버지가 1,000억이 넘는 자산을 이룬 인물이라는 자부심은 있었지만,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외로움을 느끼는지는 도통 관심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상구 씨는 수년간 알아오던 고혈압과 당뇨가 겹쳐 쓰러지고 말았다. 공사 현장을 돌다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그는 다행히 직원의 빠른 대처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이후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병원에 입원한 첫날, 아내 이정숙 여사는 즉시 세 자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예상 밖이었다. 엄마, 제가 지금 프로젝트 마감이라 일주일은 도저히 시간 안 나요. 지금 재판 시즌이라 매일 법원 들락날락하고 있어요. 조금 안정되면 내려갈게요. 지금 막 본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준비 중이라 다음 달쯤 가면 안 될까요? 모두 당장은 어렵다는 말뿐이었다. 누구 하나 제가 내려가 돌보겠습니다. 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급한 상황에 큰아들이 간병인을 알아보겠다고 했지만 이내 전화 한 통 없었고, 둘째는 법률적인 보호자 위임서만 우편으로 보내왔다. 막내는 그나마 영상통화로 몇 번 얼굴을 비췄지만 멀리서 걱정하는 척하는 것이 전부였다. 병실 한 켠에는 아버지가 직접 설계해 그렸던 공사 도면과 아내와 함께 찍은 낡은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 옆에서 매일같이 간병을 도맡은 건 결국 아내 이정숙 씨였다. 그녀는 지친 몸으로 밤낮 병실을 지켰고 남편의 팔을 주물러주며 한숨 쉬곤 했다. 저렇게 키운다고 없는 거 안 먹이고 안 입히고 했는데 결국 이럴 땐 하나도 남아주는 게 없네. 그녀의 눈가엔 날이 갈수록 주름이 깊어졌고 마음속에는 자식들을 향한 실망과 서운함이 차오르고 있었다. 세 자녀는 여전히 각자의 삶에 몰두해 있었고 부모가 당면한 현실은
그들의 삶에서 뒷전이 되었다. 단지 병원비는 보내겠다. 간병인은 고용하자 라는 식의 말만 오갔고 정작 병상 옆을 지키는 이 하나 없었다. 시간이 갈수록 자식들은 점점 상속이라는 말에 민감해지기 시작했다. 혹시 유 원장 써두신 거 있대? 형은 회사 같이 했으니까 더 받겠다고 하지 않을까? 엄마가 땅을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말 잘해야 해. 병실에선 고요한 기계음만 울리고 있었지만 자식들 머릿속엔 이미 돈이 중심이 된 계산이 오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느끼는 순간부터 어머니 이정숙 여사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된다. 이대로 이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넘기면 이 돈은 피눈물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병원 창밖으로 스며드는 겨울 햇살은 무색하게도 병실 안의 공기는 냉랭했다. 기계음만이 귓가를 맴도는 병실 안 강상구 씨는 말없이 침대에 누워 있었고 곁에는 아내 이정숙 씨가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같이 새벽 5시에 눈을 떠 도시락을 싸고 남편의 병원 식단을 직접 확인하며 영양을 챙겼다. 간병인을 둘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녀는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내가 곁에 있어줘야지. 라는 생각 하나로 버티고 있었다. 남편의 머리카락을 감기고 손톱을 깎으며 퉁퉁 부은 다리를 정성껏 주물렀다. 한때 지역사회를 주름잡던 강 회장님은 이제 말 한마디 없이 아내의 손길에만 반응할 뿐이었다.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이정숙 씨의 마음은 시시때때로 무너졌다. 자식들이 바빠서, 멀어서, 시간이 안 나서라고 했던 말들은 그녀의 가슴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다. 그들이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 같지도 않았고 연락이 와도 대부분은 향후 유산 처리에 관한 이야기뿐이었다. 어머니의 건강은 어떤지, 아버지가 깨어날 가능성은 있는지 묻는 자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간혹 병원에 내려오겠다는 말도 있었지만 그녀는 이제는 굳이 오지 말라고 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방문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둘째 딸 은정이 퇴근 후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아빠 앞으로 부동산은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혹시 유 원장은 엄마가 쓰신 거예요? 이정숙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지 아버지가 아직 숨 붙어 있는데 벌써 유 원장을 찾고 있니? 그녀는 차마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지만 입술을 꼭 깨물며 눈시울을 붉혔다. 며칠 뒤에는 큰아들 진우가 전화를 걸어 회사 지분 비율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아버지 명의로 남은 게 아직 많죠. 정리하실 땐 공평하게 다 이해될 수 있게 처리하셔야 해요. 요즘 형제 간의 소송도 많잖아요. 그는 마치 주식 상속 전문가처럼 말했지만 어머니에게는 그 모든 말이 내 못 챙기라는 계산으로만 들렸다. 막내 준호는 더 노골적이었다. 엄마, 나중에 나 해외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상속 관련 서류는 미리 정리해두는 게 서로 편할 거예요. 그는 아버지의 현재 상태보다도 미래의 분배가 더 급해 보였다. 그 순간 이정숙 씨는 깨달았다. 자신은 더 이상 엄마도 아내도 아닌 상속을 정리해줄 관리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걸. 자식들의 말투에는 정이 없었고 말끝마다 숫자와 계약서 이야기가 따라붙었다. 심지어는 서로를 경계하는 듯한 기세까지 느껴졌다. 통화가 끝난 뒤엔 늘 깊은 한숨이 흘러나왔고
그녀는 문득 이 아이들을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 키운 걸까? 하는 자책까지 하게 되었다. 병원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들고 있던 어느 날 그녀는 간접적으로 그런 말을 듣게 된다. 병실을 청소하러 들어온 병원 미화원이 동료와 수군거리는 소리였다. 저기 그 회장님, 부자라던데 자식들은 한 명도 안 오대. 대신 마누라만 죽어라 고생하고 있잖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정숙 씨는 고개를 떨군 채 눈을 감았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그녀의 현실을 그렇게 날카롭게 꿰뚫을 줄은 몰랐다. 자식들에게 유산은 곧 물려받아야 할 몫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몫을 나누는 통로로 인식될 뿐이었다. 그녀는 점점 자식들에게서 정을 거두기 시작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남편과 함께 무너져갈 때 그 시간들을 함께 하지 않은 이들이 과연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런 생각들이 점점 마음속에서 차오르기 시작했고 그녀는 결심한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이대로 유산을 물려주면 이 아이들은 평생 부모의 진심이 무엇인지 모를 채 살아갈 거라고. 강상구 씨는 결국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세상 누구보다 성실하게,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던 한 남자의 마지막은 고요하고도 쓸쓸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 이정숙 씨의 손에는 남편의 유품이 담긴 작은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고 눈가에는 며칠째 말라붙지 않은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하얀 천으로 덮인 남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그녀는 말했다. 여보, 이제는 편히 쉬어요. 당신 몫은 다 하셨어요. 그 순간에도 자식들은 각자의 차 안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고 누군가는 통화 중에도 업무 메일을 확인하고 있었다. 장례식은 간소하지만 정중하게 치러졌다. 하객들은 고인을 기리며 참 훌륭한 분이었다.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도우셨지. 라며 입을 모았다. 하지만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 흘리는 자식은 없었다. 은정은 조문객들 사이에서 휴대폰을 쥐고 조용히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진우는 장례식장 복도에서 지인과 부동산 이야기로 한참을 웃으며 이야기 나누었다. 막내 준호는 조문을 마친 뒤 어머니에게 다가와 이렇게 물었다.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 같은 거 뭐 남기신 거 없어요? 그 질문은 마치 상복이 흰빛을 잃기도 전에 튀어나온 것처럼 날카롭게 이정숙 씨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지만 자식들의 눈빛은 이미 재산 분배라는 단어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이튿날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거실 한쪽에서는 은정과 진우가 각자의 노트북을 펼쳐 들고 있었다. 아버지 명의로 된 땅이 몇 필지더라? 회사 지분은 아버지 단독 명의였지? 그럼 법적으로 분할이 가능하겠네. 근데 형은 회사에서 일한 것도 없는데 왜 그걸 더 받으려고 해? 뭐, 나중에 상속세 다 낼 거 생각하면 내가 손해지. 순식간에 거실은 싸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방금까지 조문객을 맞으며 고개 숙이고 인사하던 그들이 맞나 싶을 만큼 얼굴엔 계산기처럼 복잡한 셈이 오가고 있었다. 말끝마다 공평하게를 말하지만 속뜻은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는 이야기였다. 심지어 준호는 어머니에게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혹시 나한테 따로 말한 거 없어요? 저희 회사에서 아버지 이름으로 투자된 것도 있는데 그거 제 몫으로 정리해 주셔야.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묻고 싶었다.
너는 내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아니? 상구 씨의 사망신고서를 정리하러 주민센터에 다녀온 날, 이정숙 씨는 다시 한번 자식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아버지가 주식 계좌도 있었잖아. 거기 해외 투자분도 있었을 텐데 엄마가 그거 모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보는 게 맞아. 형은 어릴 때 아버지랑 회사 얘기 많이 했으니까 상속 비율 높이려고 할 거야. 미리 막아야 돼. 그 순간 이정숙 씨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눈은 잔잔히 내리고 있었고 그녀는 마당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남편이 살아생전 가장 아끼던 감나무는 잎 하나 없이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다. 마치 지금 자신의 마음처럼. 며칠 뒤 유골함을 봉안하러 납골당에 가는 길. 세 자녀는 각자 따로 차를 타고 왔고 도착 시간도 달랐다. 봉안식이 끝나자마자 은정은 곧바로 다시 차에 올라 서울로 올라갈 채비를 했다. 진우는 어머니에게 상속 관련 변호사와 미팅 일정을 조율하자며 일정을 보냈고 막내 준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세무사를 연결해 주겠다고 말했다. 모든 말과 행동의 중심에는 유산이 있었다. 사람은 없었다. 이정숙 씨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봉안함 앞에 섰다. 한참을 바라보던 그녀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여보, 우리가 키운 게 자식이 맞을까? 이게 당신이 남기고 싶던 마지막 모습이었을까? 장례를 치른 지 3주가 지난 어느 토요일 저녁, 이정숙 씨는 자식들에게 한 통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아버지 유품 정리 겸 이야기 좀 하자. 진주 본가로 내려오렴. 세 자녀는 각자의 스케줄을 조정하다 못내 귀찮은 듯한 기색으로 집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은 시골길을 지나 오랜만에 본가에 도착한 자식들은 어색한 인사를 건넸다. 오랜만이에요. 엄마, 안부는 나중에 하고 아버지 관련된 얘기부터 하자. 어머니는 그날따라 목소리가 단호했고 얼굴엔 미소 하나 없었다. 거실 한가운데 작은 원목 탁자 위에 오래된 붉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붓펜으로 단정하게 쓰인 유원장이라는 글씨, 그리고 그 아래엔 강상구라는 이름이 작고 정갈하게 적혀 있었다. 아이들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어요? 그동안 말이 없으셨는데 변호사랑 공증은 받은 거예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셋의 눈빛은 이미 예민해지고 있었다. 이정숙 씨는 조용히 앉아 봉투를 열고 한 장짜리 종이를 꺼냈다. 종이는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듯 가장자리가 약간 바랬고 잉크는 시간이 흘러도 번지지 않은 채 선명했다. 그녀는 천천히 글을 읽기 시작했다. 나, 강상구는 세 자녀 모두가 각자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내가 이룬 재산은 나 혼자 이군 것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흘린 땀과 희생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나의 죽음 이후 모든 유산의 처분에 있어 아내 이정숙의 판단과 결정을 전적으로 따를 것을 명한다. 세 자녀는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다. 은정은 고개를 갸웃했고 진우는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러니까 재산 분배는 어머니 재량이라는 거예요? 준호는 조금 더 직설적으로 물었다. 어머니가 마음대로 나누겠다는 얘기죠. 그거 효력이 있는 건가요? 이정숙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6개월 전 병세가 악화되기 전부터 직접 써놓은 거야.
공증도 받았고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어. 순간 거실 안의 공기는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다. 그동안 서로의 몫을 따지며 팽팽히 맞서던 자식들은 갑작스런 이 한 장의 문서 앞에서 말을 잃었다. 분명히 누군가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변호사를 수소문했으며, 또 누군가는 어머니 몰래 땅 문서를 뒤져보기도 했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모든 권한이 자신들이 무시하던 어머니에게 있다는 사실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입을 열 수 없었다. 그럼 엄마가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나눌 거예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묻자 이정숙 씨는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는 유산을 남기신 게 아니라 너희에게 교훈을 남기고 싶으셨던 거야. 그걸 어떻게 풀지는 나한테 맡기고 싶으셨던 거고.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지난 수개월간의 외로움과 상처, 실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정숙 씨는 다시 유언장을 접어 봉투에 넣고 자식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그동안 어떤 생각을 했는지 엄마는 다 듣고 다 지켜봤어.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전할지 결정할 거야. 너희는 그 결정을 따르기만 하면 돼. 무거운 침묵이 흐르던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유언장 봉투 하나가 세 자녀의 눈앞에서 폭탄처럼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다음 순간 어머니 이정숙 씨의 한마디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아버지의 유산 전액을 사회에 기부할 거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정적이 깨졌다. 뭐라고요? 엄마! 은정이 가장 먼저 소리쳤다. 전액 기부라니요? 그게 말이 돼요? 저희는 자식인데 한 푼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진우는 눈에 띄게 표정이 굳었다. 기부는 기부고 가족 몫은 따로 정리해야죠. 그게 부모의 의무 아닌가요? 막내 준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지금 그걸로 참교육이라도 시키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정숙 씨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식들 하나하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을 이었다. 너희는 아버지가 병상에 계실 때 단 한 번도 마음을 다해 곁을 지키지 않았다. 누구 하나 아버지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적 있니? 상복도 벗기 전에 유산부터 계산하고 형제끼리 눈치 보고 나를 분배 관리자 취급하던 너희를 보며 나는 아버지보다 먼저 마음이 떠나버렸단다. 자식들은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을 잇고 싶어도 지금까지의 자신의 행동이 스스로를 가로막고 있었다. 너희 아버지가 남긴 1,000억의 유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야. 그건 너희 아버지가 평생 새벽부터 밤까지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며 만든 피와 땀이야. 그 돈은 남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게 아버지의 오래된 뜻이었고 나 역시 같은 생각이야. 이정숙 씨는 거실 한복판으로 걸어나가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지역복지재단, 소아병원, 장학재단, 노인센터 등 수십 개의 이름이 적힌 리스트가 있었다. 이건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내가 함께 정리한 곳들이야. 우린 평생 도움받고 살아왔고 그 빚은 우리가 아닌 세상에게 갚아야 한다고 하셨지. 진우는 손을 떨며 소리쳤다. 아버지의 뜻이라 해도 저흰 자식이에요. 저희에게 남겨줄 몫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이정숙 씨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내 목, 너희가 부모에게 했던 건 목을 받을 만큼의 사랑이었니? 돈보다 먼저 챙겼어야 할 건
사람의 도리였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조차 여인은 누구 하나 진심 어린 눈물조차 흘리지 않았잖니. 그 말에 자식들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차분히 말을 마무리했다. 나는 너희에게 증오를 남기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이 결정을 통해 너희가 진짜 상속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돈은 사라지지만 마음에 새겨진 부끄러움과 배움은 오래 남는단다. 그 순간 막내 준호의 눈가가 처음으로 젖어들었다. 그의 입가에서 겨우 새어나온 말은 이랬다. 죄송해요, 엄마. 우린 정말 너무 몰랐어요. 그러나 이정숙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너희는 몰랐던 게 아니라 외면한 거야. 순간 거실 안은 정적에 잠겼다. 말 한마디, 기침 소리 하나조차 허락되지 않는 듯한 고요함. 자식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지금껏 손익을 따지고 권리를 주장하며 어머니에게 목소리를 높였던 그들이 처음으로 그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돈이라는 두 글자만 가득했지만 지금 이 순간 가슴속을 파고드는 건 어머니의 말이었다. 사랑은 계산이 아니라 실천이란다. 은정은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었다. 엄마, 죄송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아프셨을 때 저는 정말 너무 몰랐어요. 그냥 눈 감고 외면했던 것 같아요. 진우는 자신의 정장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조용히 눈가를 훔쳤다. 평소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그 역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저도 회사 핑계로 바쁘다는 말로 모든 걸 뒤로 밀었네요.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막내 준호는 이불을 개듯 무릎 위에 두 손을 포개고 앉아 있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마치 속죄하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엄마 그동안 엄마 혼자 얼마나 힘드셨어요. 우린 다 핑계뿐이었고 다 계산이었어요. 사랑이라는 걸 우린 너무 쉽게 말만 했어요. 이정숙 씨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의 눈엔 물기가 맺혔지만 흐르지 않았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하며 자식들의 곁을 지나 부엌으로 향했다. 그래, 이제야 너희가 조금은 이해한 것 같구나.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야. 부모가 아플 때,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그 조용한 순간들이 진짜 사랑이란다. 잠시 후 그녀는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찻잔 3개를 꺼내 놓았다. 오랜만에 자식들을 위해 차를 내리는 손놀림이 느려졌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정이 스며 있었다. 차 한잔하고 가려. 오늘은 그냥 엄마 아들 딸로 돌아와줘. 유산 이야기도 분배도 이제 그만하자. 자식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그들은 처음으로 아버지 없이 둘러앉은 식탁에서 돈이 아닌 가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평소 어떤 식사를 좋아했는지, 어릴 적 함께 갔던 낚시터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가 몰래 사주었던 장난감까지 소소하지만 진심 어린 이야기들이 오가며 그 밤의 공기는 어느새 따뜻해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세 자녀는 달라졌다. 은정은 2달에 한 번 진주로 내려와 어머니를 함께 식사하자고 초대했다. 진우는 회사를 정리하고 지방으로 내려와 아버지가 설계했던 마을복지센터 운영을 돕기 시작했다. 막내 준호는 해외 연수를 포기하고
지역 장학재단에 기부하며 가족 이름이 아닌 마음을 남기는 삶을 배우기 시작했다. 어느 늦봄 오후 이정숙 씨는 강상구 씨의 봉안당을 찾았다. 그녀는 남편의 유골함 앞에 앉아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여보,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마음, 이제 아이들이 조금씩 닮아가고 있어요. 당신 뜻 제대로 전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하늘 아래 가족이란 이름이 다시 조금씩 아주 조심스럽게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여러분이 만약 사연 속 이정숙 씨였다면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대는 지나고 있습니다. 부모의 삶을 돌아보고 그 희생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남겨진 유산은 축복이 아닌 상처가 됩니다. 진짜 효도는 돈 앞에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께 의미 있는 사연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새롭게 올라오는 사연을 놓치지 않고 바로 만나실 수 있으니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